두 번째 강의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연자는 유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심리학과 학사, 그리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심리학 석사,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정책 협동과정에서 생명윤리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빅데이터 연구센터, 그리고 울산의대 융합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의 주제는 빅데이터와 개인, 동의와 절차에 관한 법적, 윤리적 쟁점입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의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영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데이터와 개인, 그리고 사회, 동의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 연구를 진행할 때 관련된 원칙들, 프린시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혹은 개발을 진행하실 때는 관련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규정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규정의 분석과 원칙에 살펴본 바에 따라서 현황에 따른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고, 이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의외의 쟁점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서베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인도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려고 하는 동력과 또 혹은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싫어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의외의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보였는데 인도에서는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1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타성이라고 응답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적인 혜택이 1위,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이익이 두 번째 참여 동력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절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두려움 순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그런 조사였지만은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가 본인의 데이터들을 제공할 때 어떤 것들이 그것의 동력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참여하기 싫어하는 거절의 사유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벨몬트 리포트에서는 기존까지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획득한 후에 구체적 동의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참여하거나 개발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러한 다른 원칙들의 가치들, 예를 들어서 사회가 받을 수 있는 이익들, 나의 그런 데이터나 검체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이익들, 그리고 이것들이 또 공정하게 또 재분배되는 이런 원칙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필요해지게 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굉장히 또 재미있는 발표 자료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일반 국민들 1000명, 그리고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한다면 민감정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되는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의 관점들이 나왔는데,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본인의 데이터들을 가명 처리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시 말해서 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다른 어떤 목적보다,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 개발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연구 목적보다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어려웠었던 우려의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 기관이나 정보가 독점해서 활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돼서, 이런 것들의 우려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들의 활용 가치들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사회에게, 그리고 또 환자에게 다시 이제 리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순환 서클들의 마련들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데이터댐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구축한 후에 또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8개의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런 데이터댐을 만들고 또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보도자료로 나온 바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AI 허브 같은 이런 공개 플랫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헬스케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텍스트 데이터,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안신존에서 그 심의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 데이터 형태로 마련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데이터에 특히 의료 데이터의 활용들 그리고 이것들의 연구와 개발의 목적의 활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또 이것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들에 따라서 또 절차가 마련되고 개방되는 이런 절차 개방되는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상연구,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프린시플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제 발표 주제가 이제 동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에서의 동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대상자인 경우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는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설명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부분들, 특히 데이터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토대로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 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의가 대상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동의가 중요한데요. 연구 대상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또 역시 연구자는 이런 설명서와 동의서를 통해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시 한다는 점에서 동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자와 연구자가 공통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동의를 받았었던 사항들을 측면으로 이것이 혹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요건의 증거자료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고 하는 원칙들로 여러 가지 중요한 보고서 그리고 원칙들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벨몬트 리포트에서도 이 인폼드 컨센트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의 입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충분한 설명을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충분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연구자의 그런 역할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아무리 제공한다라고 해도 대상자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이런 정보와 또 숙지를 가능하도록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물리적이고 또 혹은 또 정신적인 자발적인 상태에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러한 3가지 컴포넌트가 굉장히 충분한 정보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헬싱키 선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잠재적인 연구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보의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그런 연구 대상자의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연구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에 대한 사실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의 전달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그냥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충분한 설명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도 필요하다라는 게 헬싱키 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잠재적인 개발 연구자가 이 연구에 대한 궁금성들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을 또 연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또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헬싱키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의 동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살펴보자면, 정보의 제공과 설명 그리고 상담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질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동의권자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한다라고 판단된 후에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을 내리는 이러한 전 과정을 동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동의의 개념은 서면 동의가 원칙으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원칙이나 또 관련된 법령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서면 동의를 통해서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 측면에서의 동의 개념은 서면 동의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연구에서의 우리 동의의 중요성, 특히 임상 연구에서의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일반적 동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동의라고 하지만, 연구에서는 동의는 IRB라고 하는 기관에 있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연구가 수행돼야 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와 베네피스 어널리시스하고,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이익은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후에 승인이 되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대상자가 동의한 후에 결과는 사회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들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전에 앞서서 IRB에서는 사회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대가는 또 사회에 또 적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개별의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굉장히 폭넓게 사회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의 가치가 창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는 보호되고 대상자는 보호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동의와 다양한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3조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대상자의 안전은 충분하게 고려돼야 되고 위험은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원칙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참여자와 사회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의 설계와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는 역할들이 연구자와 IRB 기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규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연구에 대한 법에 해당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가 EMR이라든지 팩스데이터 같이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의료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한 조건들, 제재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 주체 동의 없이 감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한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룸의 연구를 크게 구분하고,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 그러면서 연구 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인간 대상 연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대상 연구로서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임상 연구에 대한 특별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동의에 대한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16조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서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대면 동의와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페이퍼 베이스드에 대한 동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생명윤리법에 2013년도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꼭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동의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대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약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에서 보시면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서 서로 만나서 동의를 획득하는 그런 처리가 이제 대면 동의라고 한다면, 서면 동의라고 하는 거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의 원칙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들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명윤리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 면제, 서면 동의 면제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있지만, 이것은 기관위원회, 다시 말해서 IRB의 승인 후에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면 동의 면제는 말 그대로 written consent waiver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서면 동의를 면제하는 것이지, consent process waiver, 전체 동의를 면제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을 미국에 있는 커먼 룰에 해당되는 45 CFR 46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가져오면서 이 서면 동의 면제에 대한 기준들만 가져오고, 동의 면제라고 하는 컨센트 프로세스 웨이버라고 하는 개념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면 동의 면제 기준은 오히려 컨센트 프로세스 웨이버,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커먼룰에 해당되는 전체 동의 면제 기준을 가져와서 서로 잘 안 맞는 이런 형태가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동의를 받기가 서면 동의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빠르게 저는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법에서의 그 데이터에 관련된 법도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제21조의 기록 열람 등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등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또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EMR이라든지 팩스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와 개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들어와서 해당되는 정보의 로우 데이터 그 자체를 보도록 하거나, 혹은 이것을 USB에 담겨서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로우 데이터 자체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자체에 대한 열람과 또 이것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의료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런 감염정보의 특례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서, 과학적 연구에서는 또 감염 처리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감염 처리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중에 하나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들이 활용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연구라고 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는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수하게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되고, 또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영역 중에서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연구도 포함된다는 사실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감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서는 IRB와 별도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쟁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간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최근에 그런 데이터 시대가 발생되면서 기존까지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차적 활용이나 제3자 제공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가치가 충돌되는 시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영국의 ICO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따지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치에 해당되는 ICO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의 2차적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고 이 가치들이 충돌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권리와의 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의 권리, 건강권 같은 가치들의 존중과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EU의 GDPR 전에 DPD라고 하는 그 규정들을 개정하기 전에 보건의료 연구자가 주장을 해서 실제로 리미티드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명시한 부분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런 균형을 통해서 또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을 또 명시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다른 권리와의 균형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쟁점들은 우리가 아무리 동의를 받았어도 이것은 현재 미래이지 실제 미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하게 구체적인 동의를 받았어도 결국 이것은 미래에 또 활용하지 못하는 동의가 될 수도 있고요. 기술의 개발과 또 진로의 목적들의 그 활용 범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동의받은 것들 이외에 또 실제 미래들이 펼쳐질 수 있어서 이러한 충분한 설명에 굉장히 구체적인 동의를 받는 것에 제한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굉장히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확보하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동의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형식적인 설명과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면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모델들을 살펴보자면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현재는 지금 구체적 동의와 또 동의 면제라고 하는 그 가명 처리를 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항목들만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도 저는 포괄적 동의가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또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동의 체계들에 대한 그 얼터너티브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빅데이터 앤 헬스라고 하는 리포트에서 인터내셔널 바이오에틱스 커미티라고 하는 국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브로드 컨센트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 동의와 반대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 동의를 포함하는 포함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동의라는 제도들을 통해서 프레임을 전환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에서는 추후에 다른 그 목적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연구와 개발들이 일어나는 방식들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정보의 자기결정권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도 연구의 활용성들이 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브로드 컨센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검체와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러한 얼터너티브 컨센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커먼룰에서 또 반영을 했고요. 반면에 또 이것을 싫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부권의 의사들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태까지는 동의를 확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포괄 동의를 싫다라고 하는 구체적 거부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항목들을 또 동의서에 넣는 이런 방식들도 택하고 있어서
얼터너티브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역동적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해시기 선언이나 여러 원칙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또 연구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리튼 컨센트로 가능한가라는 것에서는 저는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동의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 철회와 또 연구에 대한 문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도 연구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존중이 될 수 있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최근에 IT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대상자의 참여의 자기결정권들을 보장하면서도 연구의 효율성들을 또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디지털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연구 대상자를 가장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이나믹 컨센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센트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고,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다이나믹 컨센트를 통해서는 동의의 그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튼 컨센트를 통해서 서면화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겠지만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대상자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의 폭들이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 연구들을 수행하는 경우에서는 각각의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의 동의를 받는 그 설명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범주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동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 다이나믹 컨센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 통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기관 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서면 동의 플러스 또 다른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합리적 인간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러 가지 그 헬시기 선언이나 또 베몬트 리포트에서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만든 이유는 대상자가 이런 연구 참여와 개발을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페이지의 그 설명문과 동의서가 과연 연구 대상자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높이는 방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합리적인 인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 설명서와 또 별도로 하나 또 마련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커먼룰에서는 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간결하고 집중적으로 동의서 맨 앞편에 또 명시를 하도록 하고, 연구에서 이렇게 사용된 동의서 항목들은 또 온라인으로 게시해서 언제든지 대상자가 이러한 키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IT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보호의 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쟁점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다이나믹 컨센트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다이나믹 컨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동의를 받거나 혹은 자세한 동의를 받는 것이 실제로 대상자가 선호하는 방식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다이나믹 컨센트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는 결과에서는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도 대상자의 그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만족시킬 수 있는 또 사항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다이나믹 컨센트나 IT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자면은, 정의의 원칙을 생각해 보자면 페이퍼 베이스드 워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통해서 동의를 획득하는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서면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T 기술에 굉장히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상자의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또 그런 다이나믹 컨센트 등의 여러 가지 컨센트, 다른 방식의 서면화된 동의 이외의 다른 동의들을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또 그것이 대안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서면 동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또 그들의 대상자에게는 또 제공이 되는 것은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사용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